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밤, 수많은 불빛은 언뜻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흐르는 경제의 혈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쁘고 거친 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가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기묘한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낙관론이 공회를 들고 주요 선진국들의 지표가 안정을 찾아가는 와중에도 유독 한국의 원화 가치는 마치 중력을 잃은 듯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조금 올랐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외환 시장의 전광판이 찍히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체력 측정기이자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라 여겨졌던 구간들을 허망하게 돌파하며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 우리는 명확한 외부적 충격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다릅니다. 전면적인 전쟁이나 대공황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통화바스켓에서 원화는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엑소더스라는 불길한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을 가장 먼저 버리려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동의 환전소와 여의도의 딜링룸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은 곧 수입 물가의 폭등을 의미하며 이는 서민들의 식탁 물가부터 기업의 원자재 비용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국채마저 매도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경쟁력은 고환율의 이득을 누리기는커녕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고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단순히 숫자의 변동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패권 전쟁의 역학관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부채의 민낯을 철저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마주한 거대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관측된 CDS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의 급격한 상승은 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지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전쟁에서 단순히 곳간에 쌓인 달러의 양은 절대적인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는 신뢰가 깨진 곳을 가장 먼저 덮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이제 환율과 맞물려 거대한 폭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중앙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내수 경기가 침몰하고 가계 파산이 속출할 것이며 금리를 올리지 않아자니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며 원화 가치는 더욱 차참하게 파괴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 점에서 한국 정부의 통제 불능 상태를 일궈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위기의 도화선입니다. 고금리와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표들이 서로를 파괴하며 강화되는 부의 피드백 루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소비 위축은 기업 실적 악화를 이어지고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에 떠나면서 다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꺼져가고 있다는 근본적인 회의론에서 출발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혁신을 멈춘 주력 산업,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원화는 세계 시장에서 팔아야 할 자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숫자의 추락은 어쩌면 오랫동안 골마왔던 상처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펀더멘털의 균열은 환율이라는 거울을 통해 가장 먼저 투영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다가 아니라 왜 다른 통화보다 원화의 낙폭이 유독 가파른가라는 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독특한 구조적 메커니즘인 에너지 의존도와 수출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국내 모든 제조업의 생산 원가를 압박하는 치명타가 됩니다. 과거에는 고환율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환율의 마법이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수출 이익을 상쇄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이제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로 이어지며 원화 가치를 지지할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구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자금 흐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구권 자본이 아시아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한국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면서도 변동성이 큰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기의 징후가 보이면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자산이 바로 원화 표시 자산인 셈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효율과 생존만을 따질 뿐입니다.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는 속도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 곡선을 주목합니다. 특히 가계와 기업, 정부를 합친 총 부채의 증가 속도가 GDP 성장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점은 시스템 붕괴의 작동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통화가치 하락은 국가 전체의 실질 구매력을 파괴하고 자산 가치의 버블을 강제로 터뜨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출 한국의 모델이 유효 수명을 다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화라는 화폐 시스템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시각에서 한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일본 및 유로존과의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역대급 엔저라는 표현이 익숙할 정도로 일본 엔화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일본은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집니다. 일본은 막대한 해외 순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며 엔화는 위기시 자금이 몰리는 안전통화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원화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매도 대상이 되는 위형통화로 분류됩니다. 유로화 역시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이지만 거대한 단일 시장과 독일이라는 강력한 제조 허브가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대외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 글로벌 변동성이 커질 때 이를 흡수할 완충지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진 대만과 비교해봐도 원화의 추락은 이례적입니다. 대만의 달러화 역시 강달러의 영향권에 있지만 TSMC를 필두로 한 독점적인 기술 우위와 탄탄한 외환 보유 관리를 통해 원화보다는 훨씬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화가 유독 약한 이유 중 하나로 포트폴리오의 편중성을 꼽습니다. 한국 증시와 채권 시장은 글로벌 경기 순환에 극도로 민감한 반도체와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아시아 비중을 줄일 때 한국을 가장 먼저 선택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이 글로벌 경제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방패 없는 최전방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뼈아픈 비교 대상은 신흥국들입니다. 과거 한국은 신흥국 그룹을 졸업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 원화의 움직임은 브라질 헤알화나 터키 리라와 같은 취약 국가들의 통화와 궤를 같이 하는 국면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을 더 이상 안전한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와 국가 부채 증가율을 보며 역동적이었던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서서히 가라앉는 늪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차갑게 묻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빚만 늘어가는 나라의 화폐를 왜 들고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한 원화 가치의 회복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단순히 환율 장부상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서민들의 장바구니입니다. 우리나라는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극히 낮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제 곡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국내 수입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이는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고 결국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거실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이제 서민들에게 고환율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탄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 생태계 내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달러 결제 비중이 높고 해외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춘 일부 대기업들은 환율 상승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거나 오히려 환차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거나 중동 및 동남아시아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겐 고환율이 재앙입니다.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사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보수적인 경영 기조로 돌아서면서 청년 세대는 더욱 좁아진 취업 문턱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환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욱 고착화되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불안은 자산 가치의 대혼란을 야기합니다. 한국인의 자산 비중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원화 약세와 고금리의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메마르게 됩니다. 이는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중산층의 가계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습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이 결국 내 자산의 실질적 가치 하락과 부채 상환의 부담의 증가라는 양날의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풍요의 시대가 원화 약세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도처에 울리고 있습니다.